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0월 모의고사 38번에서 42번 지문인 고전 시가와 현대 수필을 해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이 해설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남은 기간,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에 문학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은지 선생님이 함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가지문은 신도하라고 되어 있죠. 신도라는 게 뭐겠어요? 새 도읍을 뜻하는 겁니다. 알았죠? 거기 정도전이 쓴 건데 정도전이는 여러분들 조선이란 나라의 개국공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내용만 보겠습니다. 이제 이 고전 시가를 읽을 때는 여러분들 현대시를 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대상만 정확히 여러분들 찾아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세요. 알았죠? 첫 번째, 예전에는 양주거울이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새로운 도읍의 풍경이 정말 빼어나게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알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거기 신도 형성할 때 신도란 단어에다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요. 그러면 예전에는 양주거울이었어요. 됐죠? 그리고 이 자리에 새 도읍을 만든 거예요. 이 새 도읍을 만들었는데 그 뛰어난 경치가 정말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새 도읍을 정했는데 새 도읍의 뛰어난 경치로다. 됐지? 밑에 개국성왕이 성대를 이루셨도다. 이게 뭐 개국성왕이 누구겠어요? 나라를 건국한 임금, 이성계죠. 그죠? 그래서 이 새 도읍이 바로 이성계라는 개국성왕이 이 새 도읍의 태평성대를 이루셨도다. 됐죠? 태평성대를 이루셨도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성수만년하샤 만민의 함락이셨다. 이 성수만년이라는 건 이 새 도읍에서 이 이성계가 알았죠? 망수무강 하셔서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새로 정한 도읍에서 이성계가 오랫동안 만수무강 사신다면 그것이 바로 백성의 즐거움이다. 이런 뜻이에요. 알았죠? 만민의 함락이셨다. 바로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도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새 도읍은 결국은 양주거울의 새 도읍을 정했고 지금 말하는 이제 조선시대 때 한양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새 도읍에 바로 이성계가 나라를 건국하셨어요. 됐죠? 그리고 이제 이성계가 이 도읍에서 만수무강하시면 그것이 바로 모든 백성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됐죠? 아으다롱들이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고려가요 뭐 동동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제 후렴구로 등장하죠. 그래서 아으다롱다리는 무슨 구다? 여음구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의미가 없다. 뭐 이것 때문에 대부분 이제 악장 중에서도 이게 바로 고려 가요의 영향을 받은 소교계 악장이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알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양주거울이었고 이 자리에다가 새 도읍을 정했고 이성계가 개국성왕이 태평성대를 이루셨고 이 새 도읍에 이성계가 만수무강하시면 결국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됐지? 앞에는 한강수고 뒤에는 삼각산입니다. 됐죠? 이 새 도읍의 풍경이 앞에는 뭐가 있고 한강수가 있고 뒤에는 뭐가 있다? 삼각산이 있다. 이 삼각산이 바로 어디입니까? 북한산입니다. 알았죠? 적중하신 강산즈음에 덕이 무거운 덕이 무거우신 강산즈음에 즈음에란 말은 사이에 이런 뜻이야. 강산 사이에 만세를 누리소서. 됐죠? 오래 영원히 사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주로 어조는 새 도읍에 대해서 예찬적 어조면서 조선이 건국해서 새 도읍을 정한 걸 뭐하고 있다? 이 성축이란 말은 축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신도가는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새 도읍인 바로 이 신도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신도를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양주거울이고 여기에 새로운 도읍을 정했고 개국성왕이 이성계가 태평성대를 열었다. 됐죠?
그래서 결국 이 도읍에서 만수무강 하신다면 만 백성들의 즐거움이다. 됐죠? 그리고 새 도읍은 앞에는 한강수고 뒤에는 삼각산이다. 그래서 덕중하신, 덕이 무거운 그 사이에, 강산 사이에 영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조선이 영원하길 기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신동아는 충분히 뭐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연시조인데요. 이 연시조는 우리가 윤선도의 오우가라는 작품이 있죠. 그래서 그 오우가에 보면 수, 물, 석, 바위 됐죠? 송, 소나무, 그다음에 죽, 대나무, 그다음에 마지막에 달. 그래서 이 5가지 벗을 친구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자연 친화가 나타나 있고 5가지 벗들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내는 게 오우가죠. 이 오우가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이신의의 사우가라고 되어 있죠. 이 사우가에서 이 사우가 누구겠어요? 뭐 대상들이 정확히 나오죠. 바위에 서 있는 소나무가 늠름한 줄 밤과 운벼. 늠름한 건 밑에 느면하다는 뭐 위엄 있고 당당하다 이런 뜻이죠. 바위에 서 있는 소나무가 위엄 있고 당당한 줄 반가운데. 위엄 있고 당당한 것이 반갑구나. 풍상을 겪어도 여유는 줄 전혀 없다. 풍상은 여러분들 뭐겠어요? 단어 뜻대로 바람과 소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됐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일수를 보면 이것도 대상이 정확히 나오죠. 뭐가 핵심이죠? 바위 위에 뭐가 있다? 솔이 있다. 솔. 소나무죠. 그죠? 소나무가 있다. 근데 이 소나무가 어떠냐 그랬더니 늠름하고 아주 당당하다. 됐지? 그리고 이 소나무는 풍상을 겪어도 여의는 줄 전혀 없다. 됐죠? 그럼 풍상을 겪어도 바람과 서리를 겪어도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풍상이라는 건 이 소나무에게 닥친 시련이 될 수도 있는데, 됐죠? 그 시련에도 아주 당당하고 의연하다. 그럼 우리가 소나무를 보면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생명력이 있다. 됐죠?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는 아주 강인한 생명력이 있다. 그리고 밑에 줄에 보면 어쩌다가 봄빛을 가져 고칠 줄 모르나니. 됐죠? 어쩌다가 봄빛을 가져 고칠 줄 모른다는 뜻도 결국 봄이 와도 변함이 없고 풍상에도 변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속성은 무슨 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관성이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소나무가 뭐가 있다? 지조가 있다. 뭐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 여러분 뭐 지조, 생명력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바위 위에 소나무가 있고 늠름한 그 소나무는 풍상을 겪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상황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수에 보면 자 이수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동리는 밑줄 그어놓고 동쪽 울타리를 뜻합니다. 동쪽 울타리에 심은 국화, 귀한 줄 누가 알겠느냐. 아는 사람이 없다죠. 서리법입니다. 알았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건 동쪽 울타리에 뭐가 하나 있죠? 국화가 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 뭐 난초 이런 것들은 대부분 조선시대 때 4대부들이 가까이 했던 자연물 중에 하나다. 대부분 뭘 상징하죠? 절개나 지조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 동리에 심은 국화, 동쪽 울타리에 심은 국화, 귀한 줄 누가 알겠느냐. 아는 사람이 없다죠. 서리법입니다. 나는 안답니다. 근데 나는 안다. 밑에 충강을 번패하고 봄빛을 번패하고 마다하고. 됐죠? 엄상에 혼자 피었다. 엄상도 세모천하. 엄상하고 유사한 단어가 풍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엄상할 때 상자도 서리상자입니다. 계절이 가을이죠. 그래서 가을에 많은 꽃들은 대부분 봄에 피는데 너는 왜 유독 봄빛을 마다하고 이 서리가 있는 가을에 피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엄상에 혼자 피니 어지버, 어지버는 감탄사입니다. 어지버 청고한 내 벗이 다만 옌가하노라. 그래서 거기 청고한이란 말은 맑고 고고하다의 뜻입니다. 알았죠? 이 국화를 보고 결국 국화는 언제 피었고 가을, 엄상에 피었다.
됐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느낀다? 국가의 청고함을 느끼고 있다. 이게 다죠. 그럼 결국 여러분 이 소나무나 국화나 뭐 속성이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얘하고 얘 단어가 같은 거죠. 이미지가.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바위에 우뚝 서 있는 소나무를 보고 당당함. 됐죠? 그 다음에 동쪽 울타리에 피어 있는 국화를 보고 청고함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형태는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삼수에 보면 꽃이 무한하되 매화를 심은 뜻은, 그래서 삼수에서 꽃이 많아요. 이 세상에 꽃이 많은데 특히 이 매화를 심은 뜻이 있다. 매화를 왜 심었냐? 이유가 있다. 그래서 매화를 심은 뜻은 눈 속에 꽃이 피어 한빛인 줄 귀하도다. 거기 여러분 한빛인 줄이란 말은 눈과 꽃이 빛깔이 같다 이 뜻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결국 이제 매화는 어디 속에 피죠? 눈 속에 피죠. 그래서 눈과 매화가 한 빛이다. 그래서 매화가 훨씬 더 뭐하게 느껴진다? 귀하게 느껴진다. 이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밑에 하물며 그윽한 향기는 아니 귀코 어이하리. 그 향기조차도 어찌 귀하지 않겠습니까? 귀하다 이 뜻이지요. 서리법입니다. 됐죠? 그럼 얘하고 또 이미지 같죠. 됐죠? 얘하고 또 이미지 같죠. 이렇게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나무, 국화, 매화 이미지 같고 풍상, 엄상, 눈 이미지 같다. 됐죠? 눈 속에 피는 매화, 엄상 속에 피는 꽃, 풍상을 견디는 소나무.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수에 가면 사수엔 뭐가 등장하죠? 백설이 잦은 날에 대를 보려 창을 여니. 눈이 내려요. 됐죠? 백설, 세모. 됐죠? 잦은 날에 창을 열고 대나무를 봅니다. 대나무를 보려고 창문을 연 거죠. 그럼 이 대나무, 백설하고 또 유사한 건 얘죠. 그죠? 대나무하고 유사한 건 얘죠. 이렇게 이미지가 다 연결이 좀 됩니다. 됐죠? 그래서 눈 속에 피어있는, 밑에 있는 거, 백설이 잦은 날에 대나무 보려고 창을 여니까 온갖 꽃 간데없고 대숲이 푸르구나. 됐죠? 어째서 청풍을 반겨서 흔들흔들 하나니. 됐지?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겨울인데 겨울에 창문 열고 대나무 보니까 다 꽃들은 다 죽었어요. 알았죠? 근데 이 대나무만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다. 됐죠? 그 밑에 보면 온갖 꽃이란 단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온갖 꽃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이 대나무하고 뭐 된 거죠? 대조된 소재입니다. 얘는 그래도 겨울에 푸르름을 자랑하는 생명력이 있죠. 근데 얘는 아니죠. 그죠? 그럼 얘만 대조되니까 얘하고도 대조, 그 다음에 얘하고도 대조되고, 그 다음에 얘하고도 대조되는 게 바로 이 온갖 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나머지 네 개는 생명력이 있는데 얘는 생명력이 약하다. 됐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뭘 나타내냐? 강인한 생명력 또는 지조나 절개를 표현한 게 사우가다. 됐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계절감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이 있다 없다? 있다. 엄상이란 단어 가을. 됐죠? 그 다음 봄빛 춘광이란 단어는 봄을 뜻하죠. 이해됐죠? 백설이란 단어 눈은 겨울을 뜻하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감을 나타내는 어휘들이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는 불국사 기행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수필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수필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 수필은 이게 이제 기행 수필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여정, 견문, 감상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정리할 때 그렇게 정리하라는 겁니다. 달을 보면 숨이 턱에 닿고 온몸이 땀에 멱을 감는 1시간 남짓 길을 허비하여서 나는 겨우 석굴암 앞에 섰다. 이런 걸 여정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간 거죠? 석굴암에 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여정입니다. 여정. 그래서 석굴암에 가서 밑에 멀리 오는 순례자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듯한 석간수 석간수 물을 마셔요. 얼마나 달고 시원한지 연거푸 두 국기를 들이킴에 피로도 있고 더위도 있고 상쾌한 맑은 기운이 심신을 엄습하여 표현이 티끌 세상을 떠난 듯도 싶다. 여기 석굴암에 가서 이제 뭘 마셔요?
물을 마시죠. 석간수를 마셔요. 석간수를 마시고 이 사람이 느낀 게 뭐지요, 거기서? 결국 티끌 세상을 떠난 듯 싶다. 맑고 상쾌하다. 됐죠? 기분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돌층계를 올라서니까 들어가는 좌우 돌벽에 새긴 인왕과 사천왕이 있다. 이거 보는 거죠. 우리 여러분 관동별곡을 공부한 사람들은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행가사나 기행수필은 이제 여정 견문감상. 이제 석굴암에 갔고 석굴암에서 첫 번째 물을 마시고 느낀 감정, 두 번째 인왕과 사천왕을 보고 느낀 감정, 뭐 이런 거. 그래서 인왕과 사천왕을 보니까 흐릅던 눈과 부르거든 팔뚝으로 나를 위협한다. 어깨는 엄청나게 벌어지고요, 배는 홀쭉하고요, 사지는 울퉁불퉁 세찬거 중입니다. 나는 미줄까 힘의 예술의 표본을 본 듯하다. 이 사람은 느낀 게 이거죠. 힘의 예술의 표본이다. 이거 느낀 거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는 한번 문 안으로 들어가면 성면대 위에 결국 올라 앉으신 석가의 석상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본 거죠? 이거 본 거죠. 대상을 잘 찾아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연꽃 같은 돌로 만든 연꽃 같은 대 위에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석가상이 딱 있는 거죠. 그 석가의 석상을 봅니다. 석상을 보고 느낀 건 뭐죠? 그 의젓하고도 봄바람이 도는 듯한 환한 얼굴로 저절로 보는 이의 불심을 불러일으킨다. 한 군데 빈 곳 없고 빠진 데 없고 어디까지나 완만하고 수려한 얼굴, 알맞게 벌어진 어깨, 슬며시 내민 가슴, 통통하고도 점잖은 두 팔의 곡선미, 장중한 그 모형은 천추에 빼어난 뭐다? 걸작이다. 오케이. 이렇게 느끼면 돼요. 그 다음 오른쪽에 좌우의 석벽의 허리는 15칸으로 구분되었고 각 칸마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보살과 나한 입상이 있습니다. 됐죠? 여기서 이제 뭘 본 거예요? 보살, 그 다음에 나한 입상을 본 겁니다. 이걸 보고 또 뭐 느꼈냐? 뒤에 그래서 나한 입상은 병풍처럼 새겼는데 그 모양은 다 각기 달랐다. 어여쁘기도 하고 영성궂기도 하고 늠름한 기상과 온화한 자태는 참으로 성격까지 빈틈없이 표현했으니 밑줄과 신품 밑줄. 신품이란 말은 이런 예술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사람은 뭐라고 느껴요 이게? 아우 신의 예술품이다. 이렇게. 이게 정리를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행 수필을 읽을 때든 그냥 수필을 읽을 때든 대상을 찾고 그 대상에서 느낀 감정과 태도가 뭔지를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중량 밑에 그러나 안무는 지금 손질이 많았지만 정작 굴속은 별로 수선이 거의 수성한 것이 없고 아직도 옛 윤곽이 뚜렷이 남았으면 불행 중 다행이라 할까. 됐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바깥은 여러분들 이제 사람들이 손을 많이 댄 거죠.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래도 안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그 안에 모신 부처님 관세음보살, 나한임내들의 좌상과 입상이 어느 것 하나 세상에 뛰어나는 신품이 아님이 없다는 것을 좀된 붓끝이 저기 끄적거린 바로되 석가님이 올라앉으신 돌연대도 훌륭하거니와 더구나 천장의 장치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돼 있죠. 천장의 장치에다가 자, 천장의 장치에 이르러서는 정말 찬란하다 할 수밖에 없다. 천장의 장치가 뭐하다고 느껴요?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석굴암 안을 본 겁니다. 하늘을 모양으로 굴륭상을 지었고 그 복판에 탐스러운 연꽃 모양을 떠도운 것은 또 얼마나 그 의장이 빼어나고 솜씨가 능란한가. 온전히 돌이란 한 가지의 원료로 이토록 공교하고 괭거라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낳아낸 것은 모르면 몰라도 동양 서양의 건축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한 장을 점령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바로 석굴암 안을 보고 느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나오죠? 굴문을 나서 어디로 나와요 이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디로? 밖으로 나왔어요. 이런 건 다 이동이니까 여정입니다. 여정. 밖으로 나왔어요. 선경이 또한 나를 기다립니다. 선경 동그라미죠. 그래서 결국 밖에 나와서 뭘 본 거죠? 아름다운 경치를 본 거예요. 됐죠?
그 성경이 뭡니까? 환하게 터진 눈 아래에 어여쁜 파란 산들이 띄엄띄엄 둘레둘레 머리를 조아리고 그 사이사이로 흰 물줄기가 굽이굽이 골 안개에 쌓였는데 하늘 끝 한 자락이 꿈결 같은 푸른빛을 드러낸 얼음이 동해바다라 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성경이야. 그러나서 뒤에 오늘같이 흐리지 않는 날이면 동해바다의 푸른 물결이 공중에 달린 듯이 떠 보이고 그 위에 지나가는 큰 도까지 나비의 날개처럼 곰질곰질 움직인다라고 말한다. 더구나 이 모든 것을 배경으로 아침 햇살이 둥실둥실 동해로 떠오는 광경은 정말 성경 중에도 성경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됐죠? 화식을 먹는 나 같은 속인 세모, 어찌 그런 선연이 성경을 보는 인연이 있을 턱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서 풍경은 보이지만, 알았죠? 더 아름다운 경치는 보지 못한 뭐가 있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나는 속인이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볼 만한 인연은 없다. 그래서 조금 못 봐서 아쉽다. 이렇게 써놓은 게 바로 이 불국사기입니다. 정리되죠? 그래서 거기 문제 38번 문제에 보면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으세요. 가와 다는 모두 예찬적이다. 맞죠? 가도, 신도, 새 도읍에 대한 예찬. 됐죠? 그 다음에 나도 네 가지 벗에 대한 예찬. 됐지? 그 다음에 다도 석굴암의 풍경이나 석굴암 밖의 풍경에 대한 뭐다? 예찬. 답은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가다 모두 공간에 대해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역사적 의미는 밑줄 그어놓으세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건 여러분들 가라고 보셔야죠. 나머지는 여러분들 역사적 의미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도읍은 조선이 건국해서 새로운 도읍을 정했고 이 도읍에서 조선이 영원하길 바란다는 건 이 도읍 자체에 대해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 다 중에서 가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와 나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고요. 됐죠? 가와 나는 새로운 문물과 제도에 대한 위형이다. 새로운 문물과 제도에 대한 위형은 아니죠. 우리가 뭐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였고 어떤 제도를 받아들였는데 그게 대단하다 이런 태도는 들어있지 않다. 그 다음에 나와 다는 시련을 이겨내는 의지는 어디에 강하죠? 나 사후가에 아주 강하다. 됐죠? 그리고 이 불국사 기행 같은 경우는 뭐의 이동이 있다? 공간의 이동이 있다. 대상에 대한 뭐가 있다? 묘사가 있다. 이 정도의 특징들이 이제 원래 다가 가진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답이다. 39번 문제에 보면 나와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나의 느면한 줄 반갑구나는 자연물에 대한 다의 정말 찬란하다 할 밖에 없다. 인공물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고 있다. 됐죠? 그래서 거기 나에서 느면한 줄은 누가 느면한? 소나무죠. 소나무가 아주 늠름하고 당당하다고요. 다는 정말로 찬란하다 할 밖에 없다. 이 찬란하다고 느낀 건 뭐죠? 천장의 장치죠. 그죠? 인공물입니다. 이건. 알았죠? 1번은 맞죠. 나의 여인줄 전혀 없다. 그럼 결국 이제 여인줄 전혀 없다는 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지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고 다의 지금 손질이 많았지만은 변화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의 그윽한 향기와 다의 어여쁜 파란 산들에는 모두 대상에 대한 호감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대숲이 푸르구나는 원하는 사물을 보았음을 다의 그런 선연이 있을 턱이 없다는 건 원하는 풍경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죠. 5번에 나의 청풍을 반겨서 흔들흔들하는 게 대나무고요. 다의 상쾌한 맑은 기운이 심신을 언습하는 건 물 때문이죠. 물 먹고 나서 시원하다. 됐죠? 대나무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린다. 됐지? 그래서 모두 밑줄 그어 청빈한 삶에 대한 지향이다. 청빈한 이란 말은 가난하지만 깨끗하게 사는 삶이죠. 여기서 여러분 뭐 청은 될 수 있어요. 청빈할 때 맑고 깨끗함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비는 아니죠. 이 사람들이 뭐 가난한 삶을 지향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맑고 깨끗한 삶을 지향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답은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 40번 문제에 보면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세요. 조선의 개국 주도 세력은 건국 후 한양이 풍수지리상 배산 임수의 조건을 갖춘 지덕이 성한 터라고 주장합니다. 이해됐죠?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으니까 아주 좋은 터다.
됐지? 그래서 구시대를 상징하는 개경을 떠나서 한양으로 천도할 것을 결정하고 도성 건설을 주도한 정도전은 신도가를 지어서 개국을 송축합니다. 송축이란 말은 축복하다 이 뜻입니다. 축한다는 뜻입니다. 개국을 송축한다. 그러면 신도가라는 노래가 개국 송축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죠. 새로운 도성을 만들었다는 자부심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임금의 만수무강을 바라면서 궁극적으로 조선 왕조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게 신도가다. 창작 의도를 다 설명해 줬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양주꼬울이었다. 과거 지명이고 지금은 한양이죠. 요거는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신도 형승이셨다. 새로운 도읍을 건설했다. 그래서 도성을 건설한 주관한 작가의 자부심이 담겨 있는 게 맞죠. 개국 성왕이 성대를 이루셨다는 말은 이성계가 태평성대를 이루셨도다. 이건 송축의 태도죠. 됐죠? 조선 건국을 송축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조선 건국을 송축하며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까지. 근데 뒤에 있는 거 밑줄 그어보세요. 임금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로다. 이거는 뭐 의미가 안 되죠. 그래서 개국 성왕이 성대를 이루셨다는 건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다라고 송축한 거지. 이걸 가지고 임금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다. 됐죠? 답은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는 한강수고 뒤에는 삼각산 이건 풍수지리에 딱 맞다. 그 다음에 만세를 누리세요. 조선은 영원하세요. 이런 뜻이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다. 41번에 작품의 제목을 고려할 때 나의 표현 방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걸 찾아라. 일수하고 사수에는 음성상징어를 활용해서 사후의 동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성상징어는 뭘 음성상징어라고 하죠? 의성어나 의태어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 의성어나 의태어가 쓰인 게 없죠. 그죠? 의성어나 의태어가 쓰인 건 어디에 쓰였죠? 사수에 쓰였네요. 흔덕. 요건 의태어죠. 그죠? 의태어입니다. 그래서 요건 일수가 아니고 사수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수는 X. 그 다음에 이수와 삼수에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교차시켜서 사후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수하고 삼수에 보면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 여기 뭐 특별하게 나타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의 이미지라는 건 뭐 나무가 꽃이 하늘을 향해서 피어나고 됐죠. 하늘에 햇빛이 꽃과 나무를 향해서 내리쬐다라고 하면 뭐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가 조화로울 수 있지만 여기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가 교차하는 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삼수하고 사수에는 색채 대비가 있다. 색채 대비라는 건 여러분들 서로 다른 색깔을 통해서 대상을 부각시키는 건데 알았죠? 거기 사수에 보면 대나무의 푸르름과 백설의 흰 색깔이 대비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삼수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수부터 사수까지 모두 반어법을 쓰고 있다.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서리법은 쓰였죠. 그죠? 그 다음에 제1수부터 사수까지 모두 계절감을 활용해서 사후의 긍정적인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 42번 문제에 보면 보기는 달을 읽고 학생이 쓴 감상문의 일부인데 감상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랍니다. 불국사 기행은 석굴암과 주변에서 본 것들에 대해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석굴암 입구에서는 좌우 돌벽에 새긴 인왕산 사천왕의 생생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구란으로 이동한 후 석가상의 온화한 얼굴 묘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기는 효과까지 제시하고 있다.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다양한 모습을 지닌 좌우 석벽이 보살과 나은 입상에 대한 감동을 하나의 단어로 집약한 게 바로 뭐죠? 신품이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석굴암 천장 장치의 예술적 기교를 건축사의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인상적이다. 됐죠? 찬란하다. 동양이나 서양의 진짜 대단한 걸작이다. 그 다음에 밑에 그리고 굴 밖으로 나와서 주위의 절경과 동해의 수평선을 바라보는 건 맞는데요. 그 뒤에 있는 거 가로붙으세요. 신선이 된 것 같다고 느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기를 구워 먹는 속인이기 때문에 됐죠? 이런 선경,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인연이 없다고 아쉬워하는 거지. 내가 신선된 것 같아. 이런 느낌을 표현한 부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문과 문제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건 이제 수능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게 원래 국어는 여러분들 대철 학생들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문법 해설 강의하면서 문법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이 문학은 여러분들 수능 특강 정도나 수능 완성 정도만 복습을 하세요. 알았죠? 더 뭐 낯선 지문들이나 낯선 작품들을 찾아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고전시가라든지 또는 이제 현대시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수필이라든지 극문학들을 여러분들이 전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봤던 작품들을 다시 읽으면서 모르는 어휘들을 다시 머릿속에 암기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그 주어진 지문이 어떤 상황으로 돼 있고 중심 대상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정확하게 그 구체적인 장면과 상황이 어떤 장면이고 상황인지를 이해해서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학생들은 뭐 고전시가 한 편이 나오면 그 가사 같은 경우는 그 전문이 다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지문을 이제 찾아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선생님이 부탁하는 건 이제 마무리할 때는 연계교재를 중심으로 복습을 하세요. 분명히 수능 문학은 연계교재에서 절반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낯선 지문들은, 나머지 낯선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휘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대상을 찾고 장면을 이해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알았죠? 남은 기간 동안에 대부분 문제 풀고 답만 맞히고 지금 결과만 보고 결국 이제 채점만 하고 결과만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전에 봤던 연계교재의 문학작품들을 천천히 꼼꼼하게 다시 읽으면서 이해해서 다시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축적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선택지에 있는 용어들 중에서 개념어 중에서 내가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다시 그 모르는 용어들을 찾아서 이해해서 다시 축적하는 이런 식의 복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봉투 모의고사라든지 또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하면서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작품들의 내용을 이렇게 응용해서 이해하는 연습을 하면서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는데 수능까지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한 것보다 지금 남은 기간에 더 많은 양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맞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꼭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